유기발광 소자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고 계신 실험실 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고요. 제가 제목을 이제 유기발광 소자 제조에 있어서의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뭐 특별히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원래 유기발광 소자라는 것 자체가 전체 소자의 사이즈 자체가 나노 레벨입니다. 1마이크론 이하 정도 하나는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번에 그 케미칼 합성 부분은 제1랩의 내용이 아니고 화학공부의 이슈를 중에서 가지는 내용을 같이 발표해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간단한 소개하고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한 테크니컬 리뷰, 그다음에 이제 나노 쪽을 좀 초점으로 맞춘 공정 기술에 관련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고요. 인캡슐레이션 테크놀로지는 나노 기술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원래 소자 제조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유기 발광 소자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명 기판을 사용하고요. 투명 기판에다가 투명 금속을 코팅한 것을 사용해서 여기서 양전구로 사용하게 되고, 이제 발광을 하는 발광 유기물층이 가운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기물과 무기물의 접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보다는, 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를 매칭해주기 위한 층들이 양전구 쪽하고 음전구 사이에 위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음전구 금속을 코팅하면 발광 소자의 스트럭처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 물질들이 아직까지 나온 것들이 대부분 산소나 수분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머셜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명을 증가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레이어가 최종적으로 장착이 돼서 하나의 발광 소자가 나오게 되고, 음전구에 이제 음전구와 양전구에 전압을 걸게 되면 이미션 레이어에서 발광이 되는 것이 메탈 캐소드 쪽으로 가는 건 반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투명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발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FT LCD와 같은 수동 소자하고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수동 소자인 LCD 같은 거는 볼테이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전압에 의해서 몰리큘이 회전을 하고 해서 빛을 추가시키고 또 추가시키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올레드라는 소자들은 커런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전구에서 홀이 인터페이스를 건너뛰어서 실질적으로 주입이 돼야 되고, 음전구에서 또 전자가 주입이 돼야 되고, 머티를 층을 통해 실질적으로 커런트가 흘러져야 됩니다. 흐르는 과정에서 액티브 레이어, 이미션 레이어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겨서 발광 빛이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볼테이지만 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커런트가 이동을 하면서 발광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일반적인 TFT LCD 디바이스에 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근본적으로 지금 커런트 드라이브 디바이스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다음에 물론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형광이 아니고 발광이기 때문에 시약각 문제는 전혀 없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 소자들이 한 2.3V에서 5V 사이에서 턴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워 컨섬션도 TFT LCD가 훨씬 작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브라이트니스는 이 발광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모니터 화면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희도가 한 150 칸델라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볕인데 지금 화면을 켜놓으면 여러분 볼 수가 없는데, 한 10,000 칸델라 정도면 어떻게 되면 신호등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발광 소자 밝기도 거의 아웃도어 애플리케이션이 될 정도로 밝다는 장점입니다. 물론 풀컬러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이 한 1마이크로세컨드 이하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구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TFT LCD는 리스폰스 타임 한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지 화면이 지나갈 때는 전혀 못 느끼시는데, 달리는 화면 같은 걸 TFT LCD 액정 모니터로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블러라고 해가지고 잔상이 보이는 게 되는데, 이 리스폰스 타이밍 문제인데, 유기에서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 메탈 캐토드까지 두께가 한 2,000옹스 정도 수준에서
스트럭처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레이어가 좀 두꺼워서 아직까지 소자 두께는 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얇은 거의 뭐 두께가 없는 종이장 같은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요즘 그 e-paper라고 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이쪽도 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페이퍼 띵한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감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종류를 보시면은 이 닷매틱스, 뭐 세그먼트, 그다음에 그 면광하는 거, 방배선에서 거의 그 TFT LCD 쪽에 커버하고 있는 그 소자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대기업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대기업체가 삼성, LG, 현대, 오리온전기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이 대기업체들이 전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TV를 만들기 위한 액티브 매틱스, 그 올레드를 주로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 중소기업들이 패시브를 위주로 하는 그 일반 표식이 위주로. 특히 이제 IMP 2000라는 부분은 여기 중간중간 쳐가지고, 액티브 AM 올레드가 성공할지, 이제 PM 올레드가 성공할 때는 앞으로 경제성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다양한 소자들이 가능하다는 걸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만든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좀 값싸게 만드는 부분도 이런 그 광고나 조명용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보시다시피 안전용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조명 같은 것들 풀 컬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커런트 소모량이 작기 때문에 형광등으로는 훨씬 나은 측면이죠. 그 다음에 그 6기의 디스플레이 쪽으로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는 일본의 파이니어 회사인데요. 그 파이니어 회사가 시제품으로 처음 냈던 것이 카오 오디오의 풀칼라 지금 계기판이죠. 이거를 할 수 있고, 이쪽은 지금 고분자로 만든 그 플렉스블 올레드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휘어지는 그 필름 위에서 가공체가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 꿈처럼 사는 같은 이런 왕구에 들어가는 이런 발광체가 아마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쪽에서 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LG에서 내놓은 그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서 사실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 중에 한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풀칼라 휴대폰 디스플레이가 지금 프로토타입은 완성이 된 상태고요. 소니가 13.1인치를 2001년도에 발표해서 세계를 좀 놀라게 했는데 바로 연이어가지고 바로 삼성 SDI에서 15.2인치 6EL TFT 모니터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6EL 분야에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 유기물이 발광한다는 것은 1962년에 그 안트라센 싱크리스탈로부터 포프라는 분들이 먼저 사실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그 화학물질의 정제라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발광물질은 아닐 거고요. 87년에 그 C10이라는 그 포닥분들에서 지금 현재 그 패시브 매트릭스에 전용이 되는 그 더블 레이어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또 반면에 주로 이쪽 기술이 일본 쪽하고 개발이 많이 되고 현재 한국에서도 이걸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90년에 이제 캠브리지 그룹에서 고분자인 PPV를 이용해서 발광할 수 있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아직도 이쪽에서는 미국하고 있는 고분자 쪽에 상당히 국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안 나오는 최근에는 잉크젯 프로세싱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에서 CAD만 하면 그대로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서 유기물 코팅이 되고 바로 그 다음에 정보를 연결하면 발광되는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1년에 한국의 그 SDI가 15.2인치의 그 풀칼라 AMOLED TV 모니터를 만듭니다. 현재 나도 아까 그래서 이 올레드가 발광하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유기물 발광 메커니즘인데도 아직도 그 정확하게 해석할 티어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에 관한 밴드 티어리를 그냥 적용합니다. 근데 유기물이 실질적으로 그 크리스탈 레티스처럼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밴드 티어리가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직도 question 마크인데
그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에서 이쪽에 이 컨덕션 밴드에 해당되는 루모 밴드, 베일런스 밴드에 해당되는 호모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호모 레벨로 홀이 주입되고 그다음에 루모 레벨로 일렉트론이 주입되거든요. 이 유기물이 상당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렉스에서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에너지가 좀 다운이 되고 일렉트론 렉스 커플링이 일어나는 메터 웨이브로 우리가 폴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폴라하고 네거티브 폴라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미션 레이어에 들어오게 되면 포지티브 차지, 네거티브 차지가 페어를 형성해요. 엑시톤 페어를 형성하게 되는데 엑시톤 페어가 라이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톤 페어가 디케이를 하면서 그 중에 한 25% 정도가 싱글릿 엑시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광하는 디케이를 주고 나머지 75%인 프리플릿 엑시톤은 non-reactive 디케이에서 일반 열이나 이런 걸로 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엘의 인터널 퀀텀 에피션시는 theoretical하게는 한 25%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기 EL 소다들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퀀텀 에피션시는 훨씬 더 이 유기 물질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냐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단분자 기술을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국으로 쓰는 그 ITO 서브스트레이트 클링을 한 다음에 먼저 그 양적 패터닝을 반도체 공정에 포토리소그라고 있어가지고 양정국 패터닝을 해놓습니다. 엣칭까지 끝내서 글라스가 있고 이제 그 양정국 그 라인들이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산소 플라즈마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그 ITO 필름 자체를 케미칼하게 이너트한 서비스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층의 그 유기층들을 증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위에는 섀도우 마스크라고 해서 그 포토리소그라피를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유기물이 축적되고 나면은 그 포토리소그라피 디벨롭 공정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패턴을 못하고 섀도우 마스크라고 하는 그 일반 우리 모니터에 그 지금 파상 고용하는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 메탈 섀도우 마스크를 써가지고 음정 패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이제 그 질소 분위기에서 인캡슐레이션해서 드라이빙 서킷을 붙이게 되면 이 하나의 원래 소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풀 칼라 내는 테크놀로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냐면 이것도 반도체 공정에서 나온 건데 PR 리프트 프로세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다리꼴형의 그 PR 패턴을 구성해요. 그 위에 등쳐서게 되면 이 이제 PR 위에 떠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 리프트 오프가 좀 나오라고 그러고 남아 있는 부분들은 남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 번의 공정을 거치게 되면 그 RGB 닷 매트릭스 패턴을 구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눠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올레드가 최근에도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소자가 데그레데이션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데그레데이션 메커니즘을 쭉 보면요. 기본적으로 오게닉 레이어하고 이노게닉 일렉트론 사이의 컨택 문제가 이노게닉 컨택에 비해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오미 컨택도 잘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디움 틴 옥사이드의 옥션 애톰이 보통 스파터링 된 그 인디움 틴 옥사이드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속에 있는 옥션이 위에 있는 유기층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ITO의 옥시전하고 유기층이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그 유기층이 산화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패시베이션을 잘못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들어오는 발광하는 그 스펙트럼에 따라 틀린데 특히 블루 소다 쪽으로 하게 되면은 UV나 블루 그 웨이브랭스들이 오게닉 머티리얼을 어택을 해가지고 물질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넌 드라이빙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폴이 계속 진행하면서 인터페이스에서 그 저항에 의해 가지고 그 줄 히팅이 일어납니다. 그 줄 히팅이 일어나는 그 열에 의해 가지고 오게닉 레이어들이 샌드위치처럼 레이어 바이 레이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인터디퓨전을 해가지고 또 그 소자의 그 레이어가 무너지는 문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산소나 수분 그 존재하에서 옥시도티브 폴리머리제이션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머셜 올레드를 개발하는데 그
크리티컬 이슈, 뭐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이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아웃도어용으로도 한 5,300 정도면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요. 발광 효율이 결국은 이제 파워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자들이 한 2루멘터 정도를 내밀고 한 5루멘터 정도. 그다음에 물론 풀 컬러하고 뭐 조명이나 백라이트 쓰면은 화이트 컬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대형 TV 쪽으로 이제 모니터 쪽으로 가려면 한 15일 정도를 구현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6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냐 문제. 그다음에 물론 라이프타임 같은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보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위해서 전부 작업해야 됩니다. 거기 사용되는 기술이 다 나는 기술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자, 먼저 그 나노 기술의 일단 유기물 자체가 이것이 발광하는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렉트론을 트랜스포트하는 전자 수송층도 유기물입니다. 또 홀을 수송하는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정봉 수송층도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컴비네이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총회 때 와인버그 교수님은 컴비너토리얼 케미스트리가 바로 적용된다는 부분이 유기의 부분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지금도 아직 유인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에 쓰는 물질은 크게 싱글 몰리큘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몰리큘에서 가장 먼저 소자를 구현했던 ALK3가 바로 이제 녹색 발광하는 몰리큘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소자가 돼서 상용화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이 PPV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점들을 가지고 안 해가지고 스타빌리티라든지 패턴, 특히 디벨롭먼트 하고의 문제라든지 피니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또 이제 어떤 거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인광 물질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주로 형광 유기물입니다. 형광 물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턴이 형성될 때 싱글인 모드로 하고 이제 트리플 모드로 형성이 되는데 그 확률이 퀀텀 미카니컬하게 25%대 75%입니다. 그래서 플로레센스 디케이를 하는 유기물은 맥시멈 루미네센스가 퀀텀 이피션시가 25%가 되는데 만약에 나머지 트리플릿 발광하는 거 우리가 쓸 수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론적으로는 100%의 발광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현재 합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호스트 물질과 그 다음에 게스트 물질을 구분하는데 호스트 물질은 기본적으로 발광을 그 자체가 하는 물질들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단분자 쪽에서 이렇게 블루 계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그린 AX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거기 보시다시피 메탈릭 컴포넌트도 바뀌고 있고 미간도 바뀌고 정말 컴비나토리얼 케미스트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제가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이건 이시 교수님 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게스트라는 건 뭐냐면 실적으로 레이어 전체를 매트릭스 형성하지는 않으면서 호스트 매트릭스 내에 일종의 우리 반도체에 얘기하는 도펀트처럼 소량을 집어넣어서 컬러를 튜닝하는 데 쓰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화이트 발광을 하기 위해 이런 게스트 물질이 많이 생기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렌지 컬러, 그린 컬러, 레드 컬러 이런 것들이 호스트 물질인 예를 들어서 ALK3 그린에 들어간다고 하면 색깔이 약간 그린에서부터 오렌지 쪽으로 힙트되는 컬러를 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시 오가나 메탈릭 중에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이리듐 컴파운드가 리포트가 되는데 이리듐 컴파운드는 바로 뭐냐면 게스트 물질도 호스트에 도핑이 돼 있을 때 인광 발광을 하는 물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광 효율이 최근에 전통적인 호스트에만 의해서 발광하는 것에 비해서 약 30배 이상 정도의 발광률을 내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린 같은 것이 원래 ALK3라는 것이 발광률이 제일 높은데요.
ALQ3의 발광률이 정상적인 공정을 거쳤을 때 한 2루멘 파워에서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인광제도가 나오면서 2000년, 2001년 데이터를 보시면 40루멘 파워, 60루멘 파워, 발광률이 한 30배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합성하신 분들이 뭘 바꾸는 거냐면 이 메탈 코어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여기 붙는 리간들을 바꿔가지고 색깔을 튜닝하고 표현을 높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기 합성 쪽에 나노 테크놀로지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시윤 교수는 레벨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붙는 아까 그 리간들을 쭉 바꿔나가면서 다양한 리간들을 조치했을 때 이렇게 웨이브랭스도 시프트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리간들하고 이중 컴플렉스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면 결국은 발광표 측면하고 칼라 퓨리티, 웨이브랭스 이쪽에서 우리가 근데 너무 컨베니션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에서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이것을 스크리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메탈 컴파운드 지금 현재는 이리듐 컴파운드가 현재는 지금 위너처럼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같은 디밴드라는 메탈릭 컴파운드를 리간들을 그대로 두면서 또 바꾸면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오전에 제가 세션에서 댄드리머 얘기 들었는데 댄드리머에도 하는 연구도 또 유기에도 관련해서 연구가 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댄드리머의 개념은 이 멀티레이어 스트럭처를 싱글레이어로 바꾸겠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미션 레이어를 하나 잘 내기 위해서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깔고 이미션 레이어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깔아서 이 전극하고 양전극과 음전극의 커런 트랜스포트를 이제 쉽게 해주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LQ3와 같은 그 분자를 코어에 집어넣은 상태에서요. 그 브랜칭 그룹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와 폴 트랜스포트를 해주고요. 맨 마지막에 붙인 서피스 그룹들은 어떤 걸 해주냐면 이것들이 예를 들어 그 하이드로필릭이나 이런 게 있어요. 솔벤트 잘 안 붙는다 그러면 서피스 그룹을 갖다가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을 붙여가지고 솔벤트에 잘 녹아서 진공유착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스픽 코팅으로 싱글 레이어 코팅을 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타입 나오고 이렇게 3디멘전을 스트럭처를 보여주는데 서피스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프로세서빌리티를 좋게 하는 측면하고 실질적인 발광은 센터인 코어 머티리얼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머티리얼이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ALQ3 같은 물질인데 그것이 해주고 거기에 브랜칭 그룹들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하고 폴 트랜스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구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올레드 소자의 단가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정도 굉장히 현재보다는 심플해지지 않을까. 자, 이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럼 공정 기술에서 나노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올레드는 커런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커런트 드라이빙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표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데스크탑 모니터 같은 데 쓰고 있는 LCD 기판에 RMS 러프니스가 약 얼마 되면 한 30옴 정도, 한 3나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연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FT LCD 스크린 만드는 데는 연마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게닉 EL는 이거 가지고도 그 스팟에서 그 포인트에서 데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RTO 그 폴싱 기술도 CMP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0.7 나노미터 정도의 RMS 러프니스라는 지금 그 IT 소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그 볼테이지 드라이빙 디바이스하고 커런트 드라이빙 디바이스하고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ITO가 이제 스파터 필름이다 보니까, 노출되고 하니까 이제 유기물 제거하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터블리티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공정이 산소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하는 건데요. 산소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왜 하냐면
유기물 가지고도 클리닝 되지 않는 잔존 그 카본 컨테이너를 데이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ITO 서피스가 as departed 필름은 하이드로필릭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이드로필릭한 스테이터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 ITO 필름이 스파트업에서 붙다 보니까 인디움 틴하고의 그 바인딩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오는 그 유기물하고 커런트가 이게 흐를 때 말이죠. 열에 의해 가지고 그 ITO에 있는 산소와 유기물이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인디움 틴과 단단하게 바인딩을 시켜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즈마 챔버에 따라서 플라즈마 챔버 프레셔에 따라서 이렇게 옛날에 TFT LCD용 기판으로 쓰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플라즈마 컨디션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면 as departed 필름보다도 그 비슷하거나 좀 낮은 그런 러프니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근데 이 플라즈마 파워에 따른 그 이펙트를 보면은 그 7옴 수송짜리 지금 나오는 그 올레드용 전용 기판에 적용하면 플라즈마 데미지가 바로 데미지로 작용하지 서피스 러프니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범위 자체가 7옴 수송에 한 15옴 수송 이하이기 때문에요. 그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ITO 서피스의 케미컬 스테이트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클리닝 하기 전에 쉬트 리스 연저항이 되는데, 연저항이 클리닝하고 나면 유기물이 제거되는 게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하게 되면 그 연저항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냐면은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컨테이너들이 한 50도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오토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물방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을 당기는 하이드로필릭한 서피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다음 보시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처리하기 전에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 다크서클로 그린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이제 오픈 서클인데, 보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그 바인딩 에너지가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더 타입 바인딩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가 훨씬 더 인디움과 틴과 더 에지퍼지 상태에 비해서 더 단단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산소 자체가 오토 플라즈마로부터 주입이 돼가지고 산소와 인디움의 레이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소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웻 클리닝 한 다음에 남아있던 카본 컨테이너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자를 만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워크 펑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일함수를 보게 되면 또 산소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그 양적의 일함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양적의 일함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홀의 주입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도 산소 플라즈마가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면은 이 커런트 볼테이지 캐릭터리스틱 말이죠. 오토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턴온하는 2V에서 4V 정도의 턴온 영역이 되는데, 이 턴온 영역에서 훨씬 안정적인 아이비 커브를 보여주고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턴온 영역에서 그 불안정한 아이비 커브를 보여주고, 특히 그 루미네센스를 보시면은 턴온 볼테이지 자체도 오토 플라즈마를 처리한 경우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발광도율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양적의 표면 처리가 얼마나 소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이 라이프타임 자체가 말이죠. 그 플라즈마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라이프타임은 굉장히 1시간 이내에 물론 이 분위기가 이제 그 산소나 수분이 있는 일반 룸 컨디션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반해가지고 오토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 계속 지금 24시간 뭐 48시간 계속 그 플러스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오르고 현재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터페이스가 내려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라이프타임이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표면
처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그 나노 기술을 유리방향 소재를 쓰냐면은 홀 지금 구입되는 ITO 전구 위에다가 바로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올리는 경우하고 그 사이에 아주 얇은데 홀 인젝션 레이어라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 인젝션 레이어를 쓰는 경우를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이 as departed ITO only 표면이고 한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홀 인젝션 레이어를 코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P랍 같은 거는 보분다 스핀 코팅을 하는 경우고 지금 CUPC하고 MTDT는 이베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물리증착을 하는 경우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HIL 층에 의해 가지고 표면 조도 자체가 개선되는 걸 일단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IL 층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이 경우는 지금 MTDT 경우인데 들어가는 경우하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턴온 볼티지도 훨씬 더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이피션시도 이제 훨씬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HIL 층, 홀 인젝션 레이어 주의 전체 두께는 이거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장시간 증착한다면 시간을 나눠가지고 계산해보면 한 2, 3나노메타, 작게는 10나노메타 이하는 거 이것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CUPC하고 MTDAT의 경우를 보여주는데 어떠한 홀 인젝션 레이어를 쓰냐에 따라가지고 파워 에피션시가 한 5배 정도 증가되는 5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이거는 저희 만드는 이제 그린 발광 소재 그리고 이제 HIL thickness의 디펜던스도 볼 수가 있는데요. P 같은 경우 보시면 thickness가 너무 얇으면은 점점 thickness 증가하면서 턴 볼트가 떨어지다가 너무 더 두꺼워지면 이제는 오히려 배리어를 작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thickness가 한 47 나노 정도에서 지금 P 같은 경우 두꺼운 모습인데 이런 경우에 저기 6m 와트라든지 여기는 한 1000이니까 한 5,000 정도의 분야를 쓰고 그리고 또 아까 게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게스트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호스트인 ALQ3 그린 레이어 속에다가 아주 소량의 게스트 물질들을 도핑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색자 표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합하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0.33, 0.3 화이트 발광체가 되는데 이런 게스트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RGB 호스트 안에다 게스트를 주입하면서 백색 발광을 했습니다. 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을 쓰려면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위에 이제 이미션 레이어가 들어있는데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위에다가 이미션 레이어를 바로 올리게 되면 항상 이미션 레이어를 발광하는데 두 가지 발광층을 쌓아서 칼라를 믹싱할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발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쪽에서 들어야 되냐면 홀 모빌리티가 빠르기 때문에 네거티브 일렉트로 쪽에 있는 레이어를 발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양쪽 발광을 시키든지 3층 발광을 시켜가지고 색깔을 믹싱하고 싶을 때는 발광층의 층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기술이 뭐냐면 홀 블라킹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TPD는 블루 발광하고 있고 ALQ3는 그린 발광하는데 이것이 홀 블라킹 레이어인 MTDAT, 베소키 프로이를 주입함으로도 지금 블루에서 화이트 쪽으로 색깔이 튜닝됩니다. 이것도 두께가 약 수십 나노미터 두께를 가지고 저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 메탈 캐소드 쪽에서도 아주 얇은 나노층이 파워 이피션시라든지 디바이스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바꾸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요 다음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밴드 다이어그램인데 이쪽이 지금 DPVBI라고 하는 블루 예를 들어서 층이 있고 여기 ALQ3라고 하는 층이 있을 때 여기서 바로 주입하게 되면 에너지 갭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층들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음정국 쪽은 어떤 음정국은 워크 펑션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가 잘 방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워크펑션이 작은 그 금속들이 또 굉장히 공기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그 반도체에서는 대부분 알루미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알루미늄들은 보시면 이랍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배럴이 크기 때문에 또 소자를 만들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물질적으로 안정한 알루미늄을 쓰면서 어떻게 이함수를 쓸 수 있느냐. 그것을 때 이제 이 캐소드 쪽에 역시 나머지 빅계의 그 레이어를 주입하면 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보여드리면은 어떤 거냐면 PMM이라든지 리튬 플로라이드, 그다음에 칼슘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주입하냐면 여기 알루미늄 금속하고 오게닉 레이어하고 사이에 넣어줍니다. 네, 다음 보시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홀이 훨씬 더 올레드에서는 홀 무브먼트가 빠르기 때문에 이 홀이 포지티브 일렉트로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에 파일럿이 되면서 이 에너지 밴드, 컨덕션 밴드 쪽, 루머 레벨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루미늄의 예를 들어서 워크펑션이 4.3 일렉트론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인터페이스 레이어의 티크니스에 따라서 거의 이 레벨 차이가 없어지는 것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두꺼워져버리면 이게 인슐레이팅 레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터널링에서 가는 효과는 없어졌고 완전 이배리어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옵티멈 시퀀스 컨트롤을 공부해야 돼요. 자,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냐면 UPS 스펙트럼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워크펑션이 낮은 물질들이 항상 그 미디어 스테이트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냥 알루미늄을 찍어보게 되면 이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에다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 리튬 플로라이드나 세슘 플로라이드 레이어를 증식시키게 되면 로우 펑션 머티리얼을 보고 있는 그 미디어 스테이트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이제 일렉트론 인젝션을 굉장히 원활하게 그리고 턴온 버튼에 다운시키는 그런 이거 그래서 이 층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이제 이 디바이스 디그레이션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레드를 개발을 잘 하시려면은 결국은 이제 빛을 발광하고 내는 거는 어떤 레벨에서든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명을 컨트롤하는 것이 현재 메인 이슈가 되는데 그 수명을 줄이는 그 메커니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니셜 디케이 메커니즘, 그 다음에 롱텀 디케이가 있습니다. 롱텀 디케이는 주로 뭐냐면은 커런트가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생기는 줄 히팅에 의해서 로컬 그 히팅이 일어나고요. 그 로컬 히팅에 의해서 그 오게닉 레이어들이 서로 인터디퓨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옥시데이션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질 합성 쪽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커머셜 디바이스에 죽고 있는 이유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니셜 퍼스트 디케이 다 죽고 있는데 퍼스트 디케이들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패키징을 할 때 에폭시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패킹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아웃게싱 되는 이 가스들이 말이죠. 유기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산소나 그 수분 존재하에서 이 불안정한 유기물들이 옥시더티브 폴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또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크리스탈라이즈 생겨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산소나 수분이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하는 분들은 이 롱텀 디케이 쪽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요. 쇼텀 디케이를 어떻게 해봤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초창기에 나왔던 94년에 나왔던 디바이스는 좀 복잡했지만 이런 식의 인캡슐레이션을 했어요. 그 박스 내에서 그냥 드라이 나이트로 된 상태에서 에폭시를 가지고 실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산소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의 두께도 상당히 커지고 이 오게닉 레이어 두께가 다 합쳐서 2,500이 안 되는데 이 전체가 수십 마이크론입니다. 식수된 마이크로가 수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회사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그 메탈 캐니스터 안에다가 제습제를 넣어가지고 이 속에 남아있던 그 수분을 이쪽이 먼저 흡수를 해가지고 산소에 의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걸 막자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탈 캐니스터를 만드는 문제, 붙이는 문제, 또 전체 두께가 두꺼워지는 문제, 특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됐을 때는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휘어지지 않으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없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넘어가죠.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패시베이션 자체도 메탈 캐니스터나 드라이앤투 어떤 하우징을 가지고 인캡슐을 한 것이 아니고 반도체 기술에서 봤던 그 수분 침투력이 아주 나쁜 필름을 단순 코팅해가지고 필름에 의한 패시베이션 하면 이 필름 두께가 1마이크론 이하니까 전체 두께도 두꺼워지지 않고 또 고분자 필름이니까 플렉시블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페릴렌 쪽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릴렌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바로 가스하고 수분의 펌이 굉장히 아주 작고요. 그 다음에 그 피놀 같은 거 생기지 않으면서 전체 그 레이어를 펑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 페릴렌이 또 그 페릴렌 패밀리가 또 수십 종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쪽에 컴비나토리얼 케미스트처럼 물성 조절의 업체는 뭐냐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증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다이머 프리커서를 마치 CBD 하듯이 버블링을 해가지고 퍼닛을 거치게 되면은 모노머로 깨지고요. 이 모노머들이 컨덴세이션이 진행되면서 폴리머레이션이라고 하고 일명 이제 케미컬 베이퍼 컨덴세이션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의해서 여기서 업수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십니다. 시간이 많이 넘어가시고 이거는 지금 이 소자 위에다가 페릴렌을 증착시킨 표면에 놓아야 되는데 사실 표면이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맨 마지막 파이널을 해야 되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필름이 댄스를 해야 되고 여기에 피노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워터나 산소가 디퓨전 인해야 들어가니까 그것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보시면 이제 라이프타임이 패시베이션 한도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약 2.5에 정도 증가하기를 단적으로 지금 옵티마이즈가 안 되는 것임을 불구하고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랩탑이 되겠습니다만은 랩에서 만든 현재 RGB의 올레드의 그걸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플렉시블한 컬러에 밝기가 한 200칸대 갈 수 있는 300칸대 갈 수 있으니까 모니터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제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화이트를 했는데 화이트를 저희 어떻게 했냐면 오렌지 레이어하고 블루 레이어를 섞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호스트 게스트 이것이 지금 게스트가 되고 호스트로 메소프로를 써가지고요 하니까 상당히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색깔이 하얀색이 안 나서 고생했는데 요즘 이렇게 완전히 와이파이가 나는 이러한 거를 지금 4년째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레이어 한 개 한 개마다 물질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화학공학에서 합성하는 분들, 공정하는 분들, 그 다음에 컴비네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랩을 함께 개발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으면 오늘 발전하면서 조금 더 많은 화학공학들이 6.2에 개발하는 쪽에 참여하셔가지고요. 각 실험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짜먹을 때 우리나라 6.2를 또 훨씬 더 레벨업에다가 일본을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마치겠습니다.